한 푼도 안 줄 거야. 70년 인생 처음으로 내뱉은 거절이었습니다. 엄마, 65억이나 되는데 민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째 진통제가 떨어진 밤이었죠. 핸드폰을 더듬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발신 중.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 시각 민수는 호텔에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영희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20살 연하 유부남과 며느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명품 쇼핑 중이었죠. 박 아줌마가 저를 발견한 건 새벽 3시였습니다. 제 자식들이 아니라 이웃이요. 그날 밤 뭔가 제 마음속에서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50년간 8억 7천만 원을 쏟아부었지만 수술비 800만 원은 거절당했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제게는 65억 원의 비밀 재산이 있다는 것을요. 이제 그들은 영원히 받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70세 할머니의 완벽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다들 왔구나.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거실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 민수, 딸 영희, 며느리 순영. 세 사람의 눈빛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민수가 기대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집 파신다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민수야, 너가 만나는 최은정, 다른 남자 셋 더 만나더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영희야, 박진우, 유부남이지. 아이가 둘 있어. 영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설마. 순영아, 내 통장에서 2천만 원 가져갔지. CCTV 여기 다 있다.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나한텐 너희가 모르는 재산이 있어. 세 사람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얼마나 되는지는 나중에 알려주지. 먼저 들어야 할 게 있으니까. 민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쓴 웃음이었습니다. 잘했다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민수야, 내 대학 등록금 친정 땅 3,000평 팔았어. 그건 결혼할 때 전세금 3억. 조상대대로 내려온 집 팔았지.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총 3억 6천만 원. 내게 쓴 돈이야.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영희야, 너도 2억 5천만 원. 교육비, 결혼예단 5천만 원.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주들은. 손주 둘, 10년, 2억 4천만 원.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총 8억 7천만 원. 50년간 너희들에게 쓴 돈이야.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우리가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수술비 800만 원 부탁했을 때 민수야, 뭐라고 했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수술비는 좀 무리죠. 저희도 사정이 있으니까요. 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8억 쓴 아들이 800만 원은 없다고 했어. 영희를 봤습니다. 영희야,
넌 영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여유 생기면요. 지금은 애들 때문에. 2억 5천만 원 받은 딸이 나중에 준다고 했지. 순영을 봤습니다. 순영아, 넌 전화도 안 받았지. 강남에서 내 돈으로 명품 가방 사느라 바빴니?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50년을 너희들 위해 살았는데 내가 응급실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너희들은 뭐 했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넌 호텔에 있었지. 최은정이랑. 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영희야, 넌 제주도에서 유부남이랑 놀고 있었지. 영희가 흐느꼈습니다. 순영아, 넌 명품 가게에서 내 돈 쓰고 있었어. 순영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말해주지.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세 사람의 눈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세 채, 제주도 펜션, 예금, 주식,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총 65억 3천만 원.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푼도 안 줄 거야.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0년을 바쳤지만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너희들은 없었어. 이제 나도 너희들 없이 살 거야. 엄마, 어머니,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해주지. 어떻게 평범한 할머니가 65억을 모았는지, 그리고 왜 한 푼도 안 주기로 결심했는지.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 내가 처음 이 집에 시집 왔던 그날로. 1998년 가을, 남편이 죽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었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쓰러진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119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보호자분 유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영안실 차가운 바닥에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가족은 나 혼자라는 것을. 민수는 16, 영희는 18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는 3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이 정말 시작된 건 20에 시집왔던 저는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했습니다. 50년 동안 이 무릎으로 마루를 닦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엄격했고 남편은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는 게 여자의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라는 것을. 친정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땅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라. 아버지가 평생 지킨 땅이지만 손주 교육이 우선이다. 3,000평을 2억에 팔았습니다. 시세는 5억이었지만 급했습니다. 민수는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4년간 1억 3천만 원. 영희는 전문대에 갔습니다. 2년간 7천만 원. 민수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전세금 3억 없으면 결혼 못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을 팔았습니다. 부동산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시세가 5억인데 3억에 파신다고요? 급해서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영희가 결혼할 때는 예단 5천만 원. 엄마, 친구들은 다 이렇게 받는데요. 다 해줬습니다. 며느리 순영이 들어왔습니다. 첫날부터 뭔가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야 아들이 편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민수의 아들이었습니다. 1년 후 영희의 딸도 태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장을 다녀야 해서요.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순영의 부탁이었습니다. 아니,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일 시작하려고요. 애 좀 맡길게요. 영희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키웠습니다. 두 손주를 말이죠.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고 밥 먹이고 재우고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가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2020년쯤부터였을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쪼그려 앉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주들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2023년 10월 무릎에 한계가 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연골이 다 닳았습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걷지 못합니다. 수술비는 800만 원입니다. 집에 돌아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무릎 수술을 해야 한단다. 800만 원인데.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침묵. 엄마, 수술비는 좀 무리죠. 저희도 사정이 있으니까요. 3억 6천만 원을 쓴 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영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수술을 제가 왜 책임져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전화 너머로 카페 음악이 들렸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몰래 모아둔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혼자 마련한 수술비였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전날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수술인데. 올 수 있니? 1시간 후. 엄마, 중요한 회의 있어요. 수술 잘 되시길 바래요. 영희에게도 보냈습니다. 엄마, 애들 봐야 해서 못 가요. 화이팅. 수술 당일 저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바빠서요. 이웃집 박아줌마가 뛰어왔습니다. 정수가, 내가 왔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되기 전 마지막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아이들이 슬퍼할까?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호자분 부를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물 드릴까요? 할머니, 힘내세요.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저는 혼자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박 아줌마가 저녁 때 찾아왔습니다. 죽 한 통을 들고 이거라도 먹어. 고마워. 박 아줌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자식들은 문자는 받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3일 후 퇴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슈퍼에 갔습니다. 라면 몇 개를 사와서 끓여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고 약도 먹었습니다. 진통제, 항생제, 소염제.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혼자 밥을 해 먹고, 혼자 약을 챙기고, 혼자 아파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민수에게서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술 잘 되셨죠?
저희 너무 바빠서 못 갔는데. 응. 잘 됐어. 걱정 마. 그럼 다행이네요. 그럼 엄마,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 전화는 1분도 안 돼서 끊겼습니다. 영희에게서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애들이 감기 걸려서 정신없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진통제가 떨어졌습니다. 약국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무릎이 불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 첫걸음마. 영희도 떠올랐습니다. 아빠 없이도 씩씩하게 웃던 모습. 손주들도 할머니 사랑해 하며 달려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누가 발견할까? 손이 움직였습니다. 바닥에 핸드폰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흐릿했습니다. 민수 이름을 찾았습니다. 눌렀습니다. 화면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박아줌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가, 왜 불이 계속 켜져 있어? 괜찮아? 저는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열게. 예비 열쇠를 갖고 있던 박아줌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왜 이래? 박아줌마가 달려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119 불러야겠어. 잠깐만. 구급차가 왔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혈압이 많이 났습니다. 탈수 증세가 있어요. 빨리 병원으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구급차 안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기 싫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수술 부위 염증이 있어요. 입원해야겠습니다. 링거를 맞았습니다.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박아줌마가 밤새 저를 지켜줬습니다. 정수가, 애들한테 연락했어? 응. 했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래? 다들 바쁘대. 박 아줌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가,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 연락 안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박 아줌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수가, 넌 너무 착해. 그게 문제야. 새벽이 되었습니다. 박 아줌마는 졸면서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아침 6시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가겠어요. 퇴근하고 갈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중요한 회의. 항상 중요한 회의가 있더군요. 엄마보다 중요한 회의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0년간 이어져 온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모성이었을까요? 헌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였을까요? 무엇이 끊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김정숙이 아니었습니다. 박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정수가 왜 웃어? 그냥 뭔가 깨달은 것 같아서. 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내가 죽어도 이 사람들 인생에는 아무 지장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유산 상속받아서 좋아하겠구나. 그렇다면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50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병원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박 아줌마가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줬습니다. 며칠은 내가 밥 해다 줄게. 고마워. 박 아줌마가 돌아가고 핸드폰을 받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야근하게 됐어요. 내일 갈게요. 내일, 항상 내일. 영희에게서는 연락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 전 문자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 아줌마가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심각하게 할 말이 있어.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너가 응급실에 실려간 그날 밤 말이야. 박 아줌마가 말을 꺼내기 힘들어했습니다. 민수 그 자식 호텔에서 젊은 여자랑 나오는 거 내가 봤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 아줌마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수였습니다. 30대 여자와 호텔 로비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가 응급실에 실려간 그날 밤 11월 22일 밤 11시.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민수는 다른 여자와 호텔에 있었습니다. 회사 후배 최은정이래. 6개월 전부터 그 여자가 민수한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돈 뜯고 있대. 다른 남자들도 동시에 만나고. 더 충격적인 건 영희였습니다. 박 아줌마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영희가 제주도 해변에 있었습니다. 옆에 젊은 남자와 함께요. 내가 응급실에 있던 바로 그날 제주도에서 놀고 있었어. 이 남자 박진우 결혼했어. 아이도 둘. 뭐라고? 영희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 곧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성형수술까지 받은 거잖아. 1,000만 원짜리 성형수술. 이제 이유를 알겠습니다. 또 있어? 박 아줌마가 망설였습니다. 은행 조카 얘기인데 순영이가 내 도장 들고 와서 돈 뽑아갔대. 여러 번. 내 도장을? 너 이름으로 대출도 받았대. 1,000만 원.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총 2천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제 명의 대출 1,000만 원도 있었습니다. 박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내 아들한테 정식 조사 맡겨보는 게 어때? 조사. 내 아들이 탐정이라거든. 이런 일 전문이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너가 대응할 수 있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을 조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부탁해도 될까? 그럼 당연하지. 내일 아들 데려올게. 다음 날 박 아줌마의 아들 박현수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단정하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족 조사는 어렵습니다. 진실을 알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그럼 한 달 정도 시간 주시면 자세한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의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한 달 후 박현수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조사 결과입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 통화 기록, 문자,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의 분류는 1년이 넘었습니다. 최은정은 전문적으로 기혼 남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람. 임신 거짓말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영희의 박진우는 결혼 10년 차에 아이 둘. 이혼할 생각 전혀 없고 3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순영은 2천만 원 횡령, 1,000만 원 명에 도용했습니다.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녔지요. 보고서를 다 읽고 파일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뒀잖소. 이제 당신 인생 사시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비밀 재산 목록. 이제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1998년 남편이 죽었습니다. 장례 후 서재를 정리하다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금고를 열었더니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통장, 주식 증서,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 돈은 우리 둘만의 비밀입니다. 아이들에게 알리지 마시오. 자식들이 우리를 버린다면 이 돈으로 당신 인생을 사시오. 당신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소. 이젠 당신을 위해 사세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친정 땅을 팔아 민수 등록금을 댔습니다. 집을 팔아 민수 결혼자금을 줬습니다. 남편의 비밀 재산은 그대로 숨겨뒀습니다.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 쓰자. 25년이 지났습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5천만 원이 15억, 세 채 합쳐 40억, 제주도 펜션 8억, 은행 예금과 적금 10억, 주식 7억, 총 65억 3천만 원. 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박아줌마에게도 나중에 말해주지. 내가 죽을 때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탐정 박현수가 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민수의 불륜 증거들이 담긴 페이지였습니다. 최은정과의 호텔 출입 기록만 23회, 고급 레스토랑 식사 영수증, 명품 선물 구매 내역. 민수 씨가 최은정 씨에게 쓴 돈은 대략 5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보고서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5천만 원. 엄마 수술비 800만 원은 없다던 아들이 다른 여자한테는 5천만 원을 썼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0이었습니다. 박진우와의 제주도 여행, 부산 여행, 강릉 여행, 매달 여행을 다녔습니다. 성형수술 1,000만 원, 명품 가방 500만 원, 고급 호텔 숙박. 영희 씨가 박진우 씨를 위해 쓴 돈은 대략 3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3천만 원. 엄마 병원비는 나중에 드린다던 딸이 유부남한테는 3천만 원을 썼습니다. 며느리 순영의 페이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빼간 돈 2천만 원의 사용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800만 원, 해외여행 600만 원, 고급 레스토랑 식사 400만 원. 김순영 씨는 시어머니 돈으로 친구들에게 과시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제 명확했습니다. 이들은 제게 800만 원도 아깝지만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는 수천만 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쓴 돈, 민수 교육비, 결혼자금, 생활비 지원 합해서 3억 6천만 원.
영희 교육비, 결혼자금, 생활비 지원 합해서 1억 9천만 원. 손주 양육비 10년 2억 4천만 원. 기타 명절, 용돈 8천만 원. 총 8억 7천만 원. 제가 자식들에게 받은 것. 수술비 지원 0원. 병원 간호 0일. 정기적 방문 연 2, 3회. 진심 어린 전화 0회.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빼앗겼습니다. 며느리가 훔쳐간 2천만 원까지 합치면 말이죠. 저는 노트를 덮고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우리를 버린다면 이 돈으로 당신 인생을 사시오. 남편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소. 이젠 당신을 위해 사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게요. 다음 날 모든 자산을 정리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40억, 제주도 펜션 8억, 예금 10억, 주식 7억, 총 65억 3천만 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돈을 자식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 그들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받지 못할 65억이 있다는 것을 박아준마에게 전화했습니다. 가족회의를 하려고 해. 정수가 뭔가 결정했구나. 응. 이제 정리할 시간이야. 일주일 후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탐정 보고서, 은행 거래 내역, CCTV 영상, 제 재산 목록.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꼭 와. 순영이도 데리고 엄마, 무슨 일인데요? 와보면 알아. 꼭 와야 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민수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집 파신다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네가 만나는 최은정이라는 여자 말인데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사진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나오는 민수와 최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11월 22일 밤 11시 강남의 한 호텔이야. 내가 응급실에서 링거 맞고 있을 때 너가 있던 곳이지. 순영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 또 다른 호텔 출입 기록들. 1년 넘게 만났더구나. 회사 후배 최은정이라고 했지. 6개월 전부터가 아니라 작년 초부터였어. 엄마, 그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며 돈 받아냈지? 5천만 원, 영수증, 여기 다 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너만 만나는 게 아니더라. 결혼한 남자들만 골라서 만나는 전문가야. 탐정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최은정이 동시에 만나고 있던 다른 남자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3명이나 더 있어. 다들 기혼자고, 다들 돈 뜯겼어. 순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앉아.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영희를 받습니다. 영희야. 네 차례야. 영희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엄마, 뭐, 박진우. 내가 만나는 남자 이름이지. 영희가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저는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 부산 여행 사진, 각종 데이트 기록들. 11월 22일
내가 응급실에 있을 때 넌 제주도에 있었지. SNS에 인증샷까지 올렸더라.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는 박진우. 결혼한 지 10년 됐어. 아이도 둘 있고. 거짓말. 저는 박진우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여기 다 나와 있어. 부인 이름, 아이들 이름, 주소까지. 영희가 서류를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너만 만나는 게 아니야. 동시에 3명을 만나고 있어. 다른 여자들과의 사진도 펼쳤습니다. 이혼하고 결혼하자고 했지. 거짓말이야. 이 남자 이혼할 생각 전혀 없어. 영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성형수술까지 받았구나. 그 남자한테 예뻐 보이려고. 엄마, 네가 이 남자한테 쓴 돈 총 3,000만 원이야. 여행비, 선물, 성형수술까지.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며느리를 받습니다. 순영아, 이제 네 차례야. 순영이 벌써 눈치챈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것 알아? 어머니, 2,000만 원. 작년부터 조금씩 빼갔지.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점점 액수가 커지더니 마지막엔 500만 원까지. 은행 거래 내역을 펼쳤습니다. 내 도장 가져가서 직접 은행에 갔지. 은행원한테 시어머니가 다리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라고 했어. 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CCTV 영상도 있어. 네가 은행에서 돈 찾는 모습.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순영이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지. 1,000만 원짜리 신용대출. 어머니, 그건 나한테 동의받은 적 있니? 이건 명예 도용이야. 범죄지. 순영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이 돈으로 뭐 했는지도 다 알아.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들을 펼쳤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했지? 우리 시어머니 재산 많으시거든요라고. 순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50년이야. 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산 시간이 50년이야.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계산서였습니다. 민수야, 내 교육비 1억 3천만 원, 결혼자금 3억 원, 생활비 지원 3천만 원, 총 3억 6천만 원. 민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영희야, 내 교육비 7천만 원, 결혼자금 1억 원, 생활비 지원 2천만 원, 총 1억 9천만 원. 영희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10년간 키웠지. 2억 4천만 원. 순영이 몸을 떨었습니다. 기타 명절 용돈, 각종 지원금 8천만 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총 8억 7천만 원. 50년간 너희들에게 쓴 돈이야.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술비 800만 원 부탁했을 때는 민수야, 넌 아이들 학원비가 많이 들어서 힘들다고 했지. 그러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5천만 원을 썼어. 민수가 몸을 떨었습니다. 영희야, 넌 나중에 여유 생기면 도와주겠다고 했지. 그러면서 유부남한테는 3천만 원을 썼어. 영희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순영아, 넌 전화도 안 받았지. 그러면서 내 돈 2천만 원을 훔쳐서 명품 가방 샀어.
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지. 세 사람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나한텐 너희가 모르는 재산이 있어.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준비한 거야. 비밀 계좌들. 영희가 숨을 죽였습니다. 강남 아파트 3채. 세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주도 펜션 1채. 순영이 입을 벌렸습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된 예금과 적금. 민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주식들. 저는 재산 목록을 펼쳤습니다. 총액은 잠시 멈췄습니다. 65억 3천만 원이야.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한 푼도 안 줄 거야.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50년간 8억 7천만 원을 쏟아부었지만 내가 응급실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여의들은 호텔에서, 제주도에서, 명품 가게에서 놀고 있었어. 엄마, 그건 이제 나도 너희들 없이 살 거야. 저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도 팔 거야. 그리고 떠날 거야. 엄마, 안 돼요. 민수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영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영도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50년간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 이젠 늦었어. 저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나도 연락 안 할 거야. 엄마, 어머니,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박아줌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다 끝났어? 응. 이제 시작이야. 어디 갈 거야? 부산. 바다가 보고 싶어. 박아줌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수가. 이제 너 인생 살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부산 근처의 작은 해변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2층 건물을 샀습니다. 1층은 복지센터로 2층은 제 거처로 만들었습니다. 정숙이네 복지센터. 문패를 달던 날 박아줌마가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진짜 시작하는구나. 응.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박아줌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정수가. 센터를 열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들에게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메뉴가 뭐예요? 오늘은 할머니 특제 된장찌개란다. 와, 할머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센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점심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 씨,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니에요. 저도 고마워요. 함께 할 수 있어서요. 오후에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학원에 갈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렴. 할머니가 힌트 줄게.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2층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석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잘 보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없이 왔습니다. 엄마,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박진우랑 헤어졌어요. 엄마가 옳았어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며느리 순영이는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사과 편지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박 아줌마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정수가 민수네 이혼한대. 그래? 순영이가 이혼 요구했다더라. 불륜 때문에. 그렇구나.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지금 혼자 살면서 아이들 키우고 있대. 많이 힘들어하더라. 그렇겠지. 역시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 자식들인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센터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매일 50명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나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재산 65억 원 중 6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어떤 곳에 기부하실 건가요? 아동장학재단에 30억,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에 20억, 이 복지센터 운영비로 10억을 남기고 싶습니다. 가족분들께는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5억 원은 박 아줌마, 아니, 박경숙 씨에게 주고 싶습니다. 평생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신 분이에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센터 마당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꽃 예쁘죠? 그래. 정말 예쁘구나. 아이들이 제 주위를 빙 둘러쌌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래오래 여기서 함께 살아요. 그래. 그러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가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저녁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은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년은 저를 위해,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1년이 지난 70년보다 더 가치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누군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삶.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웃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배신한 혈육보다 진심 어린 타인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50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2년 후 정숙인의 복지센터는 지역 최고의 복지시설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억지로가 아닙니다. 행복해서 하는 일입니다. 센터를 찾는 아이들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할머니를 우리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매일 센터를 찾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갑니다. 민수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엄마를 그리워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희는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엄마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영이는 훔친 돈을 모두 갚았지만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65억 원을 영원히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을 잃었다는 것을, 엄마의 사랑을. 김정숙 할머니는 오늘도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 속에서. 오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